경제 현안. 1. 문제 제기. 왜 가난한 사람이 더 높은 금리를 내는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연구원 유순경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경제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처음에 가졌을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높은 금리를 내는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더 비싼 이자를 내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직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금융개혁을 6대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는 뜻입니다. 겉보기엔 이유가 단순해 보입니다. 신용이 낮으니까 위험하고 그래서 금리가 높다. 하지만 실제 금융구조를 들여다보면 이 설명만으로는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해 조금 더 깊고 차분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 핵심 관찰. 금리가 위험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만든다. 저신용자가 높은 금리를 내는 이유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험하니까 금리가 높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구조가 역순으로 작동합니다. 금리가 먼저 올라가고 그 금리가 오히려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흐름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첫째,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에서 금리가 먼저 높게 책정됩니다. 둘째, 높은 금리는 곧바로 상환 부담을 키웁니다. 셋째, 부담이 커지면 연체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넷째,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다섯째, 낮아진 신용등급은 다시 더 높은 금리를 부과합니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사람은 처음부터 위험했던 것이 아니라 금리가 위험을 만들어낸 결과로 저신용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저신용층의 연체율이 금리 차이만큼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위험이 금리를 결정했다기보다 금리가 위험을 강화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3. 구조적 원인. 금리는 은행의 값싼 선별 기술이 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이유는 은행의 운영 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 신청자는 많고 심사 인력은 적고 정보는 불완전합니다. 이 조건에서 은행은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바로 금리를 이용해 고객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금리를 높여놓으면 상환 여력이 약한 차주는 스스로 시장에서 이탈합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인력도 많이 늘릴 필요 없으며 위험이 높은 고객이 알아서 걸러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면 원래의 기능인 위험 가격이 아니라 자동 선별 장치로 변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위험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4. 역선택의 문제. 고금리는 결국 은행에도 불리하다. 언뜻 보면 은행은 고금리를 부과하는 편이 더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학에서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역선택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다음과 같은 경향이 일어납니다. 첫째, 상환 능력이 충분한 우량 차주가 먼저 빠져나갑니다. 둘째, 금리가 높아도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취약 차주만 남습니다. 이 결과는 은행에도 손해입니다. 연체율이 높아지고 부실 관리 비용이 증가하며 위험 모델이 왜곡되고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가 고위험 중심으로 변합니다. 즉, 고금리 중심의 구조는 취약계층에게도 불리하고 은행에게도 불리하며 사회적 비용도 크게 만듭니다. 5. 재정의. 금리는 시장 가격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을 배분하는 제도다. 이제 우리는 금리를 단순한 시장 가격으로만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금리는 다음을 결정합니다. 사회 안에서 위험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어떤 계층이 금융 접근성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금융 배제가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낳는지. 이런 점을 고려하면 금리는 단순히 시장에 맡길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관리 제도로 바라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금리를 다시 설계하려는 노력은 금리 인하 경쟁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험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재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6. 개혁 방향. 첫째, 목적 기반 대출. 첫 번째 개혁 방향은 목적 기반 대출입니다. 주거, 의료, 교육,
생계처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영역에서는 금리로 접근성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역의 대출은 목적의 정당성, 필수성, 긴급성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금리는 단일하거나 매우 제한된 좁은 범위에서만 조정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금리가 사람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구조를 가장 먼저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7. 개혁 방향. 둘째, 금리 단순화. 두 번째 방향은 금리 단순화입니다. 지금의 금리 체계는 신용점수 몇 점 차이로 금리가 과도하게 튀는 구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용 구간을 4개 또는 5개로 단순화하고 구간 간 금리 차이를 최소화하며 금리 변동폭을 0.1에서 0.2%포인트 정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저신용자가 자동적으로 고금리 구간으로 밀리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8. 개혁 방향. 셋째, 상생금리 개정. 세 번째 방향은 상생금리 개정입니다. 금리 단순화는 필요하지만 은행은 수익 감소를 이유로 대출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가 바로 상생금리 개정입니다. 작동 방식은 간단합니다. 고신용자 금리에 소폭의 가산분을 더하고 그 금액을 별도의 계정에 적립한 뒤 저신용자의 금리를 인하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고신용자에게 부담이 거의 없고 저신용자에게는 즉각적인 혜택이 있으며 은행의 총수익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정부 재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은행의 전체 위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9. 맺은 말. 금리를 다시 설계할 때 이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더 높은 금리를 내는가? 그 이유는 개인의 능력이나 성실함 혹은 단순한 신용등급 때문이 아니라 금리 체계 전체의 작동 방식 때문입니다. 금리는 위험을 반영하는 가격이라는 인식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위험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리 개혁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가 작동하는 방식 전체를 재설계하는 과정입니다. 목적 기반 대출, 금리 단순화, 상생금리 개정. 이 세 가지는 한국 사회의 금리 체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공정한 제도로 재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개혁 방향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